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웃은 바보들의 행동을 통해 웃음이 넘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송편을 까먹은 맹돌이, 글자 한자를 석 달 열흘이나 배워도 모르는 정승의 아들. 하지만 이러한 바보들도 나름대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교훈도 준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화를 들으며 행복한 밤 되세요. 아야, 진지 담배. 여보, 씨를 한 번 당기면 진지 많이 드십시오 하고 2번 당기면 담배 태우시지요 하고 인사하세요. 아시겠지요? 아내는 기다란 실끝을 잡고 남편에게 단단히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바보였으나 아내는 아주 영리한 여자였어요. 어리석은 남편은 밖에 나가면 온갖 망신을 당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런 남편과 결혼한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배우면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 남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알았는지 열심히 익히고 잘 따라주었어요. 어느 날 결혼한 후 처음으로 남편이 처갓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가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에 가서 실수하여 망신을 당하면 어쩌나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장인 장모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나 머리가 모자란 남편은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내는 하는 수 없이 꾀를 내었어요. 기다란 실을 준비하여 한쪽 끝을 남편의 다리에 매게 한 다음 다른 쪽 끝을 쥐고 당기면 인사말을 하기로 남편과 약속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친정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실수할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 연습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실끝을 쥐고 한번 잡아당겼어요. 아이고, 진지 많이 드십시오. 난데없이 아이고 소리가 왜 들어가지요? 아파서 저절로 나오는 걸 어떡해요? 아파도 좀 참으시고 다시 해보세요. 진지 많이 드십시오.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남근은 참을성이 많다니까요. 아내는 웃음을 참으려고 입을 틀어막으면서 실을 2번 잡아당겼습니다. 담배 태우시지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만 떠나시지요. 인사말 연습이 잘 되어 부부는 흐뭇했습니다. 함께 집을 나서서 저녁이 되어서야 처갓집에 닿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밥상이 나왔습니다. 사위는 장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위가 왔다고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마침 부엌에 들어간 아내가 조심스럽게 실을 잡아당겼어요. 사위는 신호가 오자 장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진지 많이 드십시오. 그래. 자네도 많이 들게. 장인은 바보 사위가 인사를 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바보가 이제야 철이 드는 모양이군. 장인은 이렇게 생각하며 저녁밥을 사위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인이 수저를 놓고 숭늉을 마셨을 때였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실을 2번 잡아당겼어요. 사위는 금방 알아채고 장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담배 태우시지요? 장인은 사위가 정중히 인사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내가 사위를 잘 보았어. 지금은 비록 바보 노릇을 하지만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지도 모를 일이야. 장인은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위도 덩달아 좋아했어요. 연습한 보람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부엌에서 방안을 살펴보며
실을 잡아당겨 신호를 보내던 아내가 뱃속이 좋지 않아 볼 일이 급해졌어요. 아내는 실 끝을 쥐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부뚜막 벽에 걸린 북어 몸뚱이에다 실을 친친 메어놓고 뒷간으로 뛰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북어 냄새를 맡은 개가 침을 흘리며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자 부뚜막에 올라가서 북어 꽁무니를 물고 내려왔습니다. 방 안에 있던 남편은 실이 한번 당겨지자 얼른 장인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진지 많이 드십시오. 허허, 방금 먹었는데 또 먹으란 말인가? 장인은 이상하다는 듯이 사위를 바라보았어요. 한편 개는 메어 놓은 실을 끊으려고 북어 꽁무니를 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사위는 아내가 실을 2번 잡아당기는 줄 알고 또 인사를 하였어요. 담배 태우시지요. 그러나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잇따라 실을 잡아당기자 사위는 인사하기가 무척 바빠졌어요. 진지 많이 드십시오. 담배 태우시지요. 진지 많이 드십시오. 담배 태우시지요. 진지. 사위는 개가 실을 끊으려고 북어 꽁무니를 당겨서 좌우로 흔들어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인사를 되풀이 하였습니다. 북어를 메어놓은 실이 풀리지 않자 개는 더 흔들어대었어요. 사위는 고개와 다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저절로 아야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파. 진지 많이 드십시오. 아이고 아파. 담배 태우시지요. 진지. 점점 더 빨리 잡아당길수록 사위의 고갯짓과 인사말도 빨라졌습니다. 아야 진지담배. 아야 진지담배. 아진담 아진담 아진담. 지쳐서 쓰러질 듯한 사위를 보며 장인은 안타까운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나아진 줄 알았더니 더 형편없는 바보가 되었구나. 송편을 까먹은 사위. 맹돌아, 맹돌아. 어머니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맹돌이를 불렀으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몇 번이나 불러도 대답이 없자 화가 난 어머니는 맹돌이에게 다가가서 알밤을 안겼습니다. 맹돌아, 이름을 부르면 냉큼 대답을 해야지. 내 이름을 불렀어? 내 이름이 뭔데? 이 바보야, 제 이름도 잊어버려? 이런 바보를 아들이라고 낳은 내가 바보지. 맹돌이 어머니는 너무 슬퍼 부엌으로 들어가서 앞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바보여서 부모님은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 이름이나 나이도 모를 만큼 어리석어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맹돌이 부모는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어요. 부모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여보, 아무리 바보라도 나이가 들었으니 장가는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부질없는 욕심이에요. 벼슬도 없고 부자도 아닌데 누가 맹돌이 같은 바보 멍청이에게 시집을 오겠어요? 맹돌이 부모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맹돌이는 비록 바보지만 장가들 운명은 타고난 모양입니다. 우연히 이웃집 아주머니의 중매로 건넌마을 아가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뛸 듯이 기뻐한 사람은 맹돌이가 아니라 부모님이었어요. 하느님이 인연을 맺어주신 겁니다. 혼인을 하면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줍시다. 맹돌이의 부모는 바보인 아들과 결혼해준 며느리가 귀엽고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부모가 고맙게 느껴졌어요.
혼인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맹돌이를 불러들였어요. 오늘은 저가에 가서 네 장인 장모님을 뵙고 오너라. 장가 간 뒤에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하였으니 섭섭하시겠구나. 얼마 있으면 추석이니까 이 술과 닭을 가지고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준비해둔 것을 망태기에 넣어 건네주었습니다. 구조 장인 장모님을 뵙고 오면 되지요. 그래, 실수 없이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걱정이 되는지 대문 앞까지 따라 나가며 당부하였습니다. 얘야, 조심해서 잘 가지고 가거라. 어머니 다녀오겠어요. 걱정 마세요. 맹돌이는 망태기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맹돌이는 혼인식을 올리러 가던 생각이 떠올라 기분이 좋았어요. 노래를 흥얼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언덕을 오를 때였어요. 맹돌이는 갑자기 머리를 극적거렸습니다. 큰일 났다.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했지? 맹돌이는 집을 나설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부한 말을 잊고 만 것입니다. 한참 동안 생각하던 맹돌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생각났어. 실수 없이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지. 맹돌이는 다시 잊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외치며 걸어갔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가던 맹돌이는 갑자기 망태기 속의 술과 닭의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조심조심 외치며 외우는데 정신을 쏟는 바람에 잊고 만 것입니다. 큰일 났네. 초가집에 가서 무엇라고 하나? 머리를 짜내어 이름을 생각하는 동안에 개울까지 왔습니다. 징검다리를 펄쩍펄쩍 뛰어넘을 때였습니다. 망태기가 흔들흔들하자 닭이 놀라서 도망치려고 날개짓을 했어요. 푸드덕 푸드덕. 맹돌이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맞다. 푸드덕이지. 이제야 생각났네. 맹돌이는 목을 길게 내민 닭을 망태기 속에 틀어박으며 말했습니다. 푸드덕아, 조금만 참아라. 맹돌이가 망태기를 들썩이는 바람에 이번에는 술병이 흔들려 찰랑찰랑 소리가 났습니다. 생각났다. 이건 찰랑찰랑이지. 맹돌이는 술병을 만지작거리며 기분이 좋아서 소리쳤어요. 이제 두 가지 이름을 다 알아냈으니까요. 나는 역시 머리가 좋단 말이야. 아무리 잊어버려도 생각해내거든. 아니야. 그래도 또 잊으면 안 돼. 외우며 가야지. 맹돌이는 이름을 흥얼거리며 걸어갔어요. 부두덕 찰랑찰랑, 부두덕 찰랑찰랑.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푸드덕 찰랑찰랑을 외치며 가는 사이에 어느덧 처가집에 닿았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장인과 장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잘 왔네. 어서 방으로 들어오게. 그러나 맹돌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장인 장모에게 어깨에 맨 망태기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잘 보세요. 여기 푸드덕과 찰랑찰랑이 있어요. 다 보셨으면 저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장인 장모는 어항이 벙벙하여 얼굴만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닭을 푸드덕이라 하고 술을 찰랑찰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로 망태기 속에 닭과 술병을 보이고 돌아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여보게 사위 보게나 아무리 급한 일이 있기로써니 처갓집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어디 있나. 어서 들어와 인사도 나누고 과일이라도 먹고 가야지. 안 됩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 푸드덕과 찰랑찰랑을 장인 장모에게 보여주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제 다 보셨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위의 말을 들은 장인과 장모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어요. 사위가 이렇게 천치 바보인 줄은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닭과 술조차 모르는 바보 사위에게 딸을 맡겼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장인 장모는 딸의 신세가 가엾어 가슴이 미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건 곧건 사위인 만큼 이제 와서 어찌하겠어요. 장인과 장모는 사위를 붙잡고 당부하듯이 말했어요. 여보게 사위, 사람은 서로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법이라네. 하물며 어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아서야 되겠나.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대로 따라하게나. 장인은 사위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사위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도덕이 아니라 닭이나네. 그리고 이건 찰랑찰랑이 아니라 술이고. 장인이 이름을 가르쳐 주었지만 역시 한쪽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장인 장모를 뵙고 오라는 말을 닭과 술을 보이고 오라는 말로 알고 있는 맹돌이에게는 다른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져간 닭과 술도 장인 장모에게 내줄 리가 없었어요. 보여만 주면 되니까요. 장인 장모는 하는 수 없이 사위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를 그냥 돌려보내는 게 몹시 섭섭했어요. 장모는 대문을 나서는 사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돌아가면 섭섭해서 어떡해. 이 밤이라도 먹고 가게. 장모가 밤 몇 회를 내밀자 사위는 냉큼 받아 껍질도 벗기지 않고 입에 넣어 꿀꺽 삼켰습니다. 저런, 밤 껍질을 벗기지도 않고 먹다니. 장모는 너무나 기가 막혀 돌아가는 사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저런 바보와 사는 내 딸이 가엾구려. 장인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맹돌이는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신나게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마 집에 가면 심부름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 그러나 맹돌이의 이런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망태기를 그대로 메고 들어오는 맹돌이를 본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처갓집에 갖다 주라고 한 닭이 망태기 속에서 고개를 들고 멀뚱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병도 그대로 망태기 속에 들어있었어요. 이놈아, 왜 닭과 술을 도로 가져왔니? 장인 장모에게 드리라고 했잖아. 예, 이걸 드려요. 그냥 장인 장모에게 보이고만 오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바보, 장인 장모를 뵙고 오라고 했지 누가 보여만 주고 오라고 했단 말이더냐. 아버지가 야단을 쳤으나 맹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참, 아버지도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뵙거나 보이거나 똑같은 말인데 괜히 그러쇼. 맹돌이의 말이 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못난 자식과 더 입씨름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며느리가 엿들을까봐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처갓집에서는 무슨 대접을 하더냐? 음식 담는 대접 말인가요? 대접은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이 바보야, 먹으라고 뭘 주었느냐 말이야. 예, 장모님이 뭘 주었는데 글쎄 이름이 뭐더라? 맹돌이는 장모가 준 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머리를 긁적거리다가 문득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낮이 아니면 밤인데. 아, 생각났다. 해가 있었으니 낮일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이놈아, 먹는 건 낮이 아니라 밤이야. 그걸 모른단 말이냐? 예, 맞아요. 밤일 거예요. 장모님이 주어서 그대로 꿀꺽 삼켰거든요.
뭐, 그냥 삼켰다고? 파물 껍질도 벗기지 않고 먹었어? 예, 입에 넣으니까 매끄러워 잘 넘어가던데요. 껍질은 왜 벗겨요? 이 멍청아, 이 다음에 장모가 그런 걸 주면 삼키지 말고 꼭 껍질을 벗겨서 씹어 먹어야 한다. 알겠지? 어머니, 내 이름은 멍청이가 아니라 맹돌이에요. 그래, 알았다. 넌 멍청이가 아니야. 이 바보야. 마침 우물에 갔던 며느리가 돌아오자 어머니는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혹시 며느리가 이번 일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앞으로 사돈 어른 얼굴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요? 그래요. 맹돌이가 처갓집에 가서 망신당한 것을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의논 끝에 다음날 맹돌이를 다시 사돈댁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의 실수를 사과시키려는 생각에서였어요. 다시는 망신당하지 않도록 인사하는 법에서 음식을 먹을 때 예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맹돌이는 닭과 술병을 넣은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처갓집에 갔어요. 장인 장모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닭과 술을 내놓았습니다. 장인 장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지난번에 왜 바보짓을 했을까? 아마 장난을 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 장모는 추석을 세려고 만들어 놓은 송편을 상에다 차려놓았습니다. 여보게, 어서 먹어보게. 맹돌이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송편을 집어든 순간 어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이 먹을 것을 주면 그냥 삼키지 말고 꼭 껍질을 벗겨 먹어라. 맹돌이는 송편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속에 넣은 콩과 밥만 입에 넣어 씹어 먹었습니다. 사위를 바라보던 장인 장모의 얼굴이 금세 이그러졌어요.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먹고 있던 맹돌이는 송편 먹는 모습이 대견스러워 쳐다보는 줄 알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역시 머리가 좋은가 봐. 어머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잘하거든. 장인 장모님이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말이야. 맹돌이는 신이 나서 큰 접시에 담긴 송편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까서 먹어 치웠습니다. 당나귀 메고 끙끙. 옛날 어느 마을에 칠뜨기라는 아이가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뜨기는 머리가 좀 모자라서 똑똑하지 못했지만 어머니 말은 아주 잘 들었어요. 어머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칠뜨기네는 가난하여 어머니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칠뜨기도 날마다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 살림을 보탰습니다. 남들처럼 특별한 재주가 없는 칠뜨기는 심부름이건 농사일이건 시키는 대로 가리지 않고 했지요. 또 일을 마치면 돈이든 쌀이든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왔습니다. 어느 날 칠뜨기는 이웃마을 박서방네 일을 거들어 주러 갔습니다. 담을 쌓는데 쓸 돌을 나르는 일이었어요. 저녁 때 일을 마치자 주인은 칠뜨기를 불렀습니다. 오늘 애 많이 썼구나. 자, 어서 받아라. 주인은 칠뜨기에게 돈 서푼을 쥐어주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칠뜨기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값진 돈이었어요. 하루 종일 힘들여 돌을 나르고 받은 돈이니까요. 잃어버리면 안 돼. 칠뜨기는 돈을 손에 꾹 쥐고 집을 향하였어요. 하루 종일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목이 마르자 칠뜨기는 길가의 우물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먹었습니다. 집 가까이에 왔을 때 칠뜨기는 어쩐지 손이 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돈. 칠뜨기가 물을 마시기 위해 손에 쥔 돈 서푼을 우물가에 놓고 왔다는 것을 깜빡 잊고 그냥 온 것입니다. 칠뜨기는 신발을 벗어들고 우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돈은 누가 집어갔는지 온데간데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칠뜨기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칠뜨가 일이 너무 힘들었나 보구나. 어서 들어가. 저녁 먹고 일찍 쉬거라. 기운 없이 터덜터덜 들어오는 칠뜨기를 본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칠뜨기는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돈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는 거야. 손에 쥐고 왔으니까 잃어버렸지. 예, 다음부터는 꼭 주머니에 넣고 오겠어요. 칠뜨기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칠뜨기는 이웃마을에 가서 하루 종일 풀 뽑는 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저녁 때 이 일을 마치자 주인은 칠뜨기에게 강아지 한 마리를 주었어요. 열심히 일해주어 고맙구나. 품삯 대신 강아지를 줄 테니 잘 키워라. 칠뜨기는 좋아서 얼른 강아지를 받아서 안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참, 어제처럼 손으로 안고 가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큰일이야. 칠뜨기는 걱정이 되었어요. 옳지, 어머니께서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오라고 하셨지? 칠뜨기는 문득 어제 어머니가 일러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칠뜨기는 강아지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작은 주머니 속에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깨갱, 깨갱. 강아지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마구 짖어대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말이라면 고지곳대로 믿는 칠뜨기가 강아지가 야단법석을 떤다고 그냥 둘 리가 없지요. 강아지야, 왜 그래? 어머니가 꼭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고 하셨단 말이야. 칠뜨기는 먼저 강아지 머리를 주머니 속에 넣고 억지로 쑤셔 넣어버렸습니다. 강아지는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강아지야, 조금만 참아. 집에 가면 풀어줄게. 칠뜨기는 호주머니 주둥이를 꾹 쥐고 뛰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는 숨이 턱턱 막히는 데다 호주머니가 출렁거리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발톱으로 마구 주머니를 긁어대며 버둥거렸어요. 그래도 빠져나오지 못하자 강아지는 입으로 실밥을 물어뜯어 호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하하, 강아지야, 이리 와. 칠뜨기는 강아지를 붙잡으려고 뒤를 쫓아갔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겁에 질린 강아지는 어디론지 멀리 도망쳐버렸어요. 칠뜨기는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품삯을 돈으로 받아왔니? 아니에요. 강아지를 대신 얻었는데 주머니 속에 넣고 오다가 놓치고 말았어요. 뭐라고? 강아지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 오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목을 끈으로 묶어서 끌고 오면 되잖아. 어머니는 화가 나서 꾸짖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어요. 칠뜨기는 어머니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이웃마을에 일을 하러 갔어요. 하루 종일 밭에 풀을 뽑아주고 나니 주인은 조개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구워 먹어라. 예, 고맙습니다. 조개를 받은 칠뜨기는
벌써부터 입에 군침이 돌았어요. 오늘은 잘 가져가서 구워 먹어야지. 조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칠뜨기는 어제처럼 놓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차, 어머니 말씀을 잊을 뻔했네. 목을 끈으로 묶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지? 칠뜨기는 끈을 하나 구해서 조기 목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러면 꼼짝까지 못할 거야. 죽은 조기가 달아날 리 없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칠뜨기는 조기 목을 묶은 줄 끝을 잡고 끌고 갔어요. 길바닥에 질질 끌고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조기는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앙성한 뼈만 남아 어떤 생선인지 구별도 안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칠뜨기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기가 막혀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이 못난 녀석아, 어쩌자고 조기를 길바닥에 끌고 와서 저꼴로 만들었니? 조기 같은 생선은 종이에 싸서 지프로 몸통을 묶어 어깨에 메고 오는 거야. 어머니가 하도 어이가 없어 큰 소리로 꾸중하지 않고 조용히 타일렀어요. 다음부터는 종이에 싸서 지프로 몸통을 묶어 어깨에 메고 오너라. 칠뜨기는 어머니의 말을 또박또박 새겨들었습니다. 이튿날 칠뜨기는 이웃마을 김부잣집 일을 거들러 주러 갔어요. 하루 종일 심부름을 하고 돌아가려 하자 김부잣집의 어르신이 칠뜨기를 불러들였습니다. 날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일을 거들어 준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가 새끼 당나귀 한 마리를 줄 테니 잘 길러서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하여라.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칠뜨기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하인이 건네준 당나귀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칠뜨기는 걱정이 되어 눈앞이 깜깜했어요. 종이에 싸서 집으로 묶어 어깨에 메고 오라는 어머니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나귀를 어떻게 종이에 싸서 집으로 몸통을 묶나?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무거운 당나귀를 멜 수 있을까? 칠뜨기는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 주저앉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 돼. 칠뜨기는 힘을 내어 벌떡 일어나 당나귀를 끌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집집마다 다니며 쓰레기를 뒤져서 종이를 있는 대로 주워다 당나귀 몸통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가 움직이는 바람에 몹시 힘들었어요. 당나귀 눈만 빼놓고 모조리 종이로 싼 다음 몸통 한가운데를 지프로 묶었습니다. 자, 됐어. 이제 메고 가야지. 칠뜨기는 끈을 잡고 당나귀를 어깨에 메려고 제 어깨를 들이밀었어요. 그러나 저보다 훨씬 덩치가 큰 당나귀를 어떻게 멜 수 있겠어요? 칠뜨기가 당나귀의 배 밑에 들어가 어깨를 들어 올리자 머리통은 무거워 들리지 않고 뒷다리가 번쩍 들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대로 메고 가야지. 칠뜨기가 당나귀 뒷다리를 어깨에 메고 끙끙거리며 걸어갔어요. 뒷다리가 번쩍 들린 당나귀는 거꾸로 매달려 앞다리를 휘적거리며 끌려갔어요. 칠뜨기는 당나귀가 너무 무거워 비척비척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또의 행차와 마주쳤어요. 사또의 행렬 속에는 사또의 외동딸이 탄 가마도 끼어 있었어요. 사또의 외동딸은 갑자기 병이 나서 말도 하지 못하고 음식도 전혀 먹지 못하였습니다. 용한 의원을 모두 불러 보이고 약을 썼지만 조금도 낫지 않았어요. 몹쓸병에 걸린 가엾은 딸을 안타깝게 여긴 사또는 딸이 죽기 전에 바깥 세상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마침 가마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던 사또의 외동딸은
당나귀를 업고 가는 우수한 광경을 보았어요. 저 거꾸로 매달려가는 당나귀 좀 봐. 종이 옷을 뒤집어 쓰고 눈만 빼꼼히 내놓았어. 정말 재밌어. 당나귀의 몸뚱이를 눈만 내놓고 온통 종이로 싼 것도 우스운데 뒷다리를 어깨에 메고 뒤뚱거리며 가는 광경을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또의 딸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깔깔 웃어댔습니다. 그 순간 막혔던 목구멍이 탁 트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가시잖아? 입을 가리고 마구 웃어대던 사또 딸의 손바닥에 커다란 생선가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사또의 딸이 몹쓸병에 걸린 게 아니라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던 것입니다. 사또의 딸은 칠뜨기의 모습을 보고 웃는 바람에 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이제는 못하던 말도 잘하였지요. 사또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말에서 내려와 칠뜨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왜 무거운 당나귀를 끌고 가지 않고 메고 가느냐?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칠뜨기는 가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또는 칠뜨기를 바보로 보지 않았어요. 저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효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사또는 칠뜨기의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 사또는 칠뜨기의 손을 꾹 잡고 말했어요. 너는 효자 중의 효자이며 내 딸을 살려준 은인이야. 내 사위가 되어주게. 예? 뜻밖의 말에 칠뜨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칠뜨기는 사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보에게 잡힌 도둑. 스님, 아무쪼록 저희에게 아들 하나 태어나게 부처님께 빌어주십시오. 어느 날 동량을 나온 스님에게 두 부부가 공손히 쌀을 퍼다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무간세음보살, 소승도 빌어드리겠습니다만 직접 절에 오셔서 백일 기도를 하시지요. 그럼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많으시니 틀림없이 두 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두 부부는 스님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어요. 두 부부는 가난하여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가난보다도 더 서러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찾아온 스님이 시키는 대로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뒤 부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부부는 정성을 다하여 아들을 키웠습니다. 자라면 과거에 급제시켜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부부의 소망은 점점 멀리 사라지고 걱정만 쌓여갔어요. 아들은 15살이 되도록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장가까지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말도 하지 못하니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너무 실망할 것 없어요.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가르쳐야지요. 부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인사말을 차례로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손님이 돌아갈 때 인사말을 가르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부부는 바보 아들에게 이 세 가지 말을 하나하나 외우게 했어요. 아들도 장가갈 나이가 된 만큼 스스로 배우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노래하듯이 중얼거리며 다녀서 이제는 이 세 가지 인사말만큼 똑똑히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도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특하군요. 인사말을 하게 되다니. 부부는 아들이 인사말을 외우자 몹시 기뻐했어요. 하지만 워낙 머리가 나빠서 언제 이 말을 서야 하는지는 구분하지 못하였어요. 어느 날 부부가 들에 나간 사이에 손님이 찾아와 아들을 보고 물었어요. 아버지 계신가? 아들은 머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하였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은 아버지를 찾는데 대답은커녕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놈, 묻는 말에 대답도 없이 안녕히 가시라니 버릇없는 놈이로구나. 아들은 손님이 화를 내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또 공손히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야지. 그런데 자네 이름은 뭔가? 손님은 아들이 정중히 말하자 화가 좀 풀렸는지 마루에 앉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손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공손히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고 말고.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안녕히 가십시오. 이놈이 또 대답은 안 하고 안녕히 가라고. 앉으십시오. 이놈 봐라. 앉아있는 사람 보고 앉으라면 땅바닥에 내려 앉으라는 말이냐. 고얀 놈. 감히 어른을 놀리다니 버릇없는 놈이로구나. 손님은 벌떡 일어나 침을 태태 뱉으며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손님이 왜 나간 줄도 모르고 눈만 멀뚱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 무렵 마을에서는 담벼락에 붙은 방을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바보 아들 부모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사람들 틈에 끼어 방을 읽어보았습니다. 대궐에서 잃어버린 옥새를 찾은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을 주고 임금님의 사위로 삼겠다. 방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특히 총각들은 더 흥분했어요. 누구든지 옥새를 찾으면 권세와 재물을 한꺼번에 얻게 되니까요. 옥새란 임금님의 도장으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도둑맞은 것입니다. 도저히 찾지 못하자 전국 방방곡곡에 이와 같은 방을 붙인 것입니다. 나도 한번 옥새를 찾아내어 출세 좀 해볼까? 임금님도 못 찾는 옥새를 누가 찾아내겠어? 과연 누가 찾아낼지 궁금해. 나라는 온통 옥새에 대한 이야기로 술렁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새를 훔친 도둑이 바보네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 숨어 다니다가 배가 고파 밥을 훔쳐 먹으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도둑이 부엌으로 들어설 때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느닷없이 방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둑은 놀라서 멈칫거리다가 살며시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으나 불빛도 없고 잠을 자는지 조용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내다보지도 않고 내가 온 것을 알다니 혹시 세상을 꿰뚫어보는 도사가 사는 집이 아닐까? 도둑은 덜컥 겁이 나서 도망갈 엄두도 못 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사실은 바보가 자다가 오줌을 눈 뒤에 잠이 안 오자 인사말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앉으십시오. 방 안에서 또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겁에 질린 도둑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듯 대답하며 부엌 바닥에 몸을 움츠리고 앉았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필이면 무서운 도사가 사는 집에 들어오다니. 틀림없이 옥새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왕에 잡혀 죽을 바엔 잡히더라도
여기서 도망가야 돼. 도둑은 도망치려고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둑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나 죽었네. 여기서 도망쳐봐야 저 도사에게 잡히고 말 거야. 차라리 죄를 털어놓고 용서를 비는 게 낫겠어. 도둑은 이렇게 마음먹고 부엌에서 나와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바보의 아버지가 나오자 도둑은 마당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르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소인이 임금님의 옥새를 훔친 죄인입니다. 어르신께서 소인의 거동을 낱낱이 꿰뚫어 보고 계시니 도망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발 소인을 대궐로 데리고 가서 가벼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님께 잘 말씀해 주십시오. 한밤중에 난데없이 도둑이 제 발로 들어와 잘못을 빌자 바보 아버지는 꿈이 아닌가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나 도둑이 자수하러 가겠다는 뜻을 알고는 도둑을 묶어놓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바보 아버지는 도둑을 데리고 대궐로 들어가 임금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임금님, 옥새를 훔친 도둑을 잡아왔습니다. 뭐, 옥새 도둑을 잡았다고? 임금님은 몹시 기뻐했어요. 그러나 도둑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놈, 네가 옥새를 훔친 도둑이란 말이냐? 예,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놈, 감히 옥새를 훔치고도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당장 목을 베도록 하여라. 임금님의 진노가 대단하자 바보의 아버지가 간청하였습니다. 임금님, 황송한 말씀이오나 이 도둑의 죽음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소인이 도둑을 잡은 게 아니라 도둑이 제 발로 찾아와 자수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임금님께 말씀드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였습니다. 소인이 의리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뭐, 도둑이 그대에게 자수를 하였단 말이오?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려. 임금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둑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놈, 저 영감집에는 왜 들어갔으며 도망가지 않고 자수를 한 까닭은 무엇이냐? 예, 부엌으로 밥을 훔쳐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이 캄캄한 방 안에 앉아서 소인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다가 소인이 부엌에 들어가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소인이 깜짝 놀라 있자 앉으십시오 하고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하자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니 소인이 도망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도둑의 말이 듣고 깜짝 놀란 것은 임금님이 아닌 바보 아버지였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는 말인 아들이 외우는 3가지 인사말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모르는 임금님은 바보 아버지를 신기한 듯이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오, 영감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소.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니 실력 못지않은 재주를 가졌구려.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보통 사람입니다. 방 안에서 말한 것은 소인 아들입니다. 그럼 영감 아들이 신기한 재주꾼이구려. 당장 아들을 데려오시오. 뛰어난 재주를 직접 보고 싶소. 바보 아버지는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임금님에게 사정하듯이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소인 자식놈은 뛰어난 재주꾼이 아니라 바보 천치입니다. 장가갈 나이인데도 말을 하지 못하여 이제야 인사말 3마디를 익히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둑은 영감의 말을 듣고 하찮은 바보한테 속은 것이 분하여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바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아들이 기특하구려. 장가갈 나이에 말을 배우려고 애쓰니 말이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배우면 깨우치게 마련이오. 어떻든지 영감 아들 때문에 귀중한 옥새를 찾았으니 나라에 훌륭한 공을 세운 것이오. 영감 아들을 내 사위로 삼고 싶소. 말과 글은 공주가 하나하나 가르치면 되지 않겠소? 영감과 사돈을 맺는 좋은 날이니 영감의 청을 받아들여 도둑의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겠소. 왕공하옵니다. 도둑과 바보 아버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바보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며 말과 글을 열심히 익혀 높은 벼슬을 지냈다고 합니다. 소보다 못한 정승 아들. 옛날에 한 정승이 살았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마음껏 권세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정승의 아들은 어찌나 머리가 둔한지 17살이 되었는데도 글자를 깨우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글자 한자를 몰랐어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아이는 과거를 보고 벼슬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정승 부인이 정승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요. 훌륭한 선생님을 구하여 한 번 더 시켜봅시다. 다음날 정승은 글도 잘 쓰고 덕망이 높기로 이름난 선생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정승은 선생님에게 자기 아들과 한 방에서 지내면서 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선생님은 정승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못 가서 선생님은 두 손을 들고 말았지요. 하늘천 한자를 가지고 석 달 열흘 동안 가르쳐도 익히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글자는 하늘천이야. 저기 푸른 하늘이 보이지? 하늘이란 뜻의 글자인 천이야. 자, 읽어봐라. 선생님은 글자를 읽는 소리는 천이고 뜻은 하늘이라고 음과 훈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외워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 그냥 하늘이 아니고 하늘천이야. 다시 한번 읽어봐라. 선생님도 참 답답하시네.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면 되지 천이 뭐예요? 헷갈려서 알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은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으나 꾹 참고 다시 한번 따라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천. 선생님은 목청을 높여서 열심히 가르치려 했으나 정승 아들은 눈만 껌뻑껌뻑하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도무지 정승 아들을 가르칠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고 답답해. 너를 가르치느니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 선생님은 천자문 책장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글자는 한자도 외우지 못하던 정승 아들은 싫은 소리는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쪼르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그대로 일러 바쳤지요. 아버지, 선생님이 나보다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나 이제 공부 안 해도 되지요. 아들의 말을 들은 정승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펄쩍 튀며 소리쳤습니다. 별것도 아닌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소에 비긴단 말인가? 이놈 어디 두고 보자. 한 나라의 정승이라는 사람이 아들 앞에서 선생님을 이놈 저놈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실 이 정승은 세도나 부리고 돈이나 밝히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첨하는 소리만 좋아하고 탓하는 소리는 티끌만큼도 듣기 싫어했지요.
정승은 곧장 선생님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놈, 내 아들을 소보다 못하다고 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예, 하늘천 한자를 3달 열흘이나 가르쳤어도 읽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그럼 오늘부터 3달 열흘 동안 우리 소를 가르치도록 해라. 만일에 소가 우리 아들보다 낫지 못하면 네 목을 베겠다. 알겠느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외양간에 가서 소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권세 있는 정승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소의 콧뚜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 쓴 하늘천 한자를 보이면서 하늘천 하고는 콧뚜레를 위로 잡아당겨 고개를 번쩍 들어 하늘을 쳐다보게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반대로 종이에 쓴 땅지자를 소에게 보이면서 땅지 하고는 콧뚜레를 아래로 잡아당겨 고개를 숙여 땅을 보게 하였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늘천 땅지 하면서 하루 종일 소의 콧뚜레를 위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되풀이 하다 보니 소는 고개를 들고 내리는 것은 괜찮았으나 코가 몹시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소의 콧뚜레를 하늘천 하면서 위로 잡아당기고 땅지 하면서 아래로 잡아당기니 아무리 튼튼한 소의 코라도 견딜 수가 없었지요. 옳지. 내 콧뚜레를 잡아당기기 전에 미리 고개를 들거나 내리면 코가 아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소는 선생님이 종이에 쓴 하늘천자를 보이면 콧뚜레를 위로 잡아당기기 전에 재빨리 고개를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땅지자를 쓴 종이를 보이면 콧뚜레를 아래로 당기기 전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 3달이 지나자 소는 하늘천자를 쓴 종이를 보거나 하늘천 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번쩍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지자를 쓴 종이를 보거나 땅지 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았어요. 마침내 3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은 소와 함께 정승 앞에 불려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소에게 얼마나 가르쳤는지 보아야겠다. 만약에 소가 우리 아들만 못하면 약속한 대로 네 목을 벨 것이다. 선생님은 하늘천자를 쓴 종이를 소에게 보이며 하늘천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소는 고개를 번쩍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다음에는 땅지자를 쓴 종이를 소에게 보이며 선생님이 땅지라고 소리치기도 전에 고개를 숙여 땅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땅지라고 소리치자 소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푹 숙이고 땅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승아들 앞에 가서 하늘천자를 내 보이면서 소리쳤습니다. 하늘천. 그러나 정승아들은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어요. 다시 선생님이 땅지자를 쓴 종이를 내보였습니다. 그래도 정승아들은 눈만 멀뚱거리고 있었어요. 땅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어도 정승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승나리, 보신 대로 아드님보다 소가 낫지 않습니까? 정승은 제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생트집거리도 없었어요. 아들처럼 눈만 멀뚱거리며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승의 집을 나왔답니다. 옹기장수 맹서방과 개구리. 옛날에 맹서방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말이 농부지 농사 지을 땅이 한마지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받는 곡식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맹서방은 머리가 좀 모자라 어리석었으나 아내는 영리하였어요. 어느 날 아내는 맹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땅도 없이 이렇게 남의 질밀만 해주고 얻어먹다가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겠어요.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장사는 아무나 하나요. 무슨 장사든지 미천이 있고 수단이 있어야 하지요. 맹서방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말아요. 사실은 옆집 쇠돌 엄마 친정 동생이 옹기점을 한대요. 내가 장사라도 해야겠다고 하니까 잘 말해준다고 했어요. 맹서방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럼 외상으로 사다가 팔 수 있겠군요. 그렇고 말고요. 어때요? 해보시겠어요? 미천 안 들이는 장사니 한번 해볼까? 좋은 기회니까 한번 해보세요. 큰 돈을 벌지 누가 알아요? 맹서방은 아내와 함께 쇠돌 엄마를 따라 건넌마을 옹기점으로 갔습니다. 서로 믿는 사이여서 바로 옹기를 내주었어요. 맹서방은 옹기를 짊어지고 이웃마을로 팔러 나갔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으나 수십 번 외쳐대자 제법 용기가 났습니다. 옹기 사려, 옹기 사려. 마침 한 아낙네가 옹기를 사러 나왔습니다. 아낙네는 옹기값으로 쌀을 내주었어요. 돈을 주셔야지요. 쌀은 안 돼요. 쌀을 안 받다니 참 별난 옹기장수네. 아낙네는 입을 삐죽거리며 획 가버렸어요. 다음에 옹기를 사러 온 할머니는 옹기를 골라놓고 돈 대신 콩을 주었습니다. 콩 따위는 필요 없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안 판다니까요. 콩도 돈이 되는 건데 안 받는다고. 배부른 장사치로군. 할머니는 맹서방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는 중얼거리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음에 온 사람도 옹기값을 보리로 주겠다 하여 팔지 않았지요. 맹서방은 다른 마을로 갔으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쌀, 보리, 콩 같은 곡식을 주려고 할 뿐 돈을 내고 옹기를 사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맹서방은 옹기짐을 짊어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하루 종일 옹기를 한 개도 못 팔았단 말이에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다들 곡식을 주려고 하니 팔 수가 있겠소. 왜 돈을 안 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맹서방의 말을 들은 아내는 가슴이 답답하여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곡식도 돈인데 왜 안 받아요? 당신도 참 이상하네. 곡식이 왜 돈이란 말이오? 아내는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탁탁 치며 답답하단 듯이 말했습니다. 곡식을 내다 팔면 돈을 받으니까 곡식은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내일부터는 쌀이건 보리건 주는 대로 받고 파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요. 다음날 맹서방은 옹기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 너머 마을로 들어가자 어찌나 잘 팔리는지 가장 큰 옹기 하나만 남았어요. 받은 곡식은 그 옹기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옹기도 돈 서푼을 준다 하여 얼른 팔았어요. 아이, 오늘은 장사 잘했다. 맹서방은 돈 서푼을 주머니에 넣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은 다 파셨군요. 그래, 얼마나 벌어오셨어요? 빈 지게만 지고 들어오는 맹서방을 본 아내는 기뻐서 맨발로 뛰어갔어요. 자, 여기 있어요. 아니, 옹기를 몽땅 판 돈이 겨우 서푼이란 말이에요? 아, 받은 곡식은 어디에 맡기고 왔군요. 맹서방은 그제야 곡식을 받아 넣어둔 옹기를 마지막에 서푼을 받고 팔아버린 게 생각났습니다. 아이 참, 곡식이 든 옹기인 줄 깜빡 잊었네.
아이고, 답답해 못 살겠네. 내일은 바지를 하나 내줄 테니 곡식을 받으면 그 속에 넣어 가지고 오세요. 바지 속에 곡식을? 그래요. 바지 가랑이를 꽉 잡아매면 속이 비어서 훌륭한 자루가 되잖아요. 다음 날 아침 맹서방은 아내가 준 바지를 지게에 얹고 옹기를 팔러 나갔어요. 옹기점에서 나오는 도중에 바람이 불어 바지가 펄렁거리자 맹서방은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바지를 입고 가면 되겠어. 맹서방은 아내가 준 바지를 그냥 바지 위에 껴입었어요. 똑똑한 마누라도 이런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을 거야. 맹서방은 기분이 좋아 옹기짐을 지고 흥얼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 넓은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맹서방은 옹기가 많이 팔릴 것 같아 신바람이 났습니다. 옹기 사료, 옹기 값을 곡식으로 주실 분은 이 바지에 넣어주세요. 맹서방은 바지를 홀랑 벗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쩌나.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얼굴을 돌렸어요. 허허, 멀쩡하게 생긴 놈이 미쳐버렸군. 저 옹기장수 좀 봐. 마을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웃어댔습니다. 맹서방은 껴입은 바지만 벗어내린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홀딱 벗겨져 아랫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맹서방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줄도 모르고 내렸던 바지를 올려입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옹기사료, 옹기값을 곡식으로 주실 분은 이 바지 속에 넣어주세요. 맹서방은 올렸던 바지를 또 홀랑 벗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 잔치집에 와서 무슨 짓이야? 혼 좀 나야겠어. 하필이면 잔치집에 와서 저러가.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모두들 한마디씩 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주인집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어요.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 전에 얼른 꺼져버려. 덩치 큰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겁이 난 맹서방은 옹기짐을 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마을을 벗어나 맹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 어느 논길로 들어섰습니다. 한참 달리는 바람에 숨이 찬 맹서방은 논둑 밑에 바짝 엎드려 숨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놀랐는지 툭 튀어나온 눈으로 맹서방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개구리도 맹서방처럼 숨이 찬지 목이 벌름벌름 거렸습니다. 개구라, 숨이 차서 목을 벌림거리는 걸 보니 너도 나처럼 옹기 팔다가 쫓겨났지? 맹서방은 개구리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는 동화를 낭독하며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지을 수 있을까? 작가의 재치와 상상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옛 이야기 안에는 재미와 감동, 웃음과 지혜,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나귀를 메고 가는 칠뜨기의 행동에 다소 바보 같고 엉뚱하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무조건 듣고 보는 효자 칠뜨기가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답니다. 여러분도 재밌는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도 동화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